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소액주주 보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액주주 보호 이슈가 무슨 의미냐면요. 국민연금에서 지난 2020년 7월 31일자로 국민연금 투자기업에 대해서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겠다는 그러한 지침을 세웠습니다. 이때의 그 명분이 소액주주 보호 이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소액주주 보호 이슈라 이렇게 잡았고요. 이것은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민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제 부제목으로서 국민 생존권 대 경제 민주화 이렇게 부제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국민연금기금 관련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한 실행 현황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된 법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4대 기업이 삼성과 현대가 그 타겟으로 많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대 기업의 경제 기여도를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는 첨단 선도 산업이라고 이렇게 좀 명칭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기여도 GDP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는 이러한 4대 기업의 이 요소 소득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말하자면 창출된 이러한 부가가치가 어떻게 각 경제 주체들에게 배분되고 있는지, 경제 민주화의 이슈와 관련이 되어 있겠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 국민 생존권과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소액주주 보호 이슈가 나왔는가 좀 근원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이 장하성 씨가 쓴 한국 자본주의에 사실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하성 씨의 한국 자본주의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런데 장하성 씨가 지향하는 바가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스란히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국가 자본주의의 우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기금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 12월 말 현재입니다. 연금이 834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이 2130조입니다. 그래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의 한 39%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상장사의 지분을 39% 정도를 다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4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20에서 30%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금 중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한 17%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1%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연금에서 사모펀드에 작년 말 현재로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한 33.5조 정도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주로 M&A를 타겟으로 해서 운영되어지는 이 펀드인데요. 여기에 한 33.5조 정도 투자가 되어지고 또 여기에 이사 또는 감사가 추가적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 172개사에 대해서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량한 기업 172개사에 대해서 2대 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13개사에 대해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상장사는 총 2043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일단 연금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고 그 다음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연금은 공적 자금이면서 금융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적 자금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융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연금은
금융 투자자로서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인 거에 대해서는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은요, 헌법 126조에서는 국가는 사형 기업을 국유 공유로 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147조하고 또 시행령 154조를 보면은요, 주식 보유 목적과 관련해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임원의 선임 해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사형 기업을 그 경영에 이렇게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경영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와 같이 임원의 선임 해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은 이러한 기업의 임원의 선임 해임 관련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재정법 64조에서 보면은요, 이익 극대화 목적으로만 투자하고 또 이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102조에도 수익 극대화 목적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익은 회계상의 용어인데요, 매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익은 이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이 바로 이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 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도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에 이러한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의 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임원의 선임 해임 관련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은 이 행위를 지금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소액주주 보호 관련 규정과 행위들, 말하자면 경영에 참여한 이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30일자로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27일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서 경영권을 교체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 72개사에 대해서 그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투자 목적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31일에 국민연금 투자 기업에 대한 이사회 구성 운영에 관한 안내를 냈는데요, 이것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의 후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지침이고 규정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때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참여 명분을 이제 주주의 공평한 대우와 소액주주 보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제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렇게 해버리면요, 172개사에 대해서 2대 주주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제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소액주주 보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면전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소액주주 보호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이러한 각 기업에 이사를 파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이사란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법상에 사회이사는 이사와 다르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근과 비상근 여부로만 이게 구분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이사 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이렇게 회의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말부터 올 3월 말까지 해서 208개 기업 주총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때 이사 선임 의결권도 무차별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7개 상장사에 대해서 사회이사 파견 문제를 놓고 3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삼성이 해당이 되어 있었는데요, 삼성의 이러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의 올 상반기 주가 총액 증가율이 0.26%밖에 안 됐습니다.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서 다른 기업들은 보통 20, 30%씩 다 주가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만 0.26% 증가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1년 6월 현재 투자 목적으로 전환한 이 72개 상장사에 대한 그 이사 파견을 위한 이 사회이사 풀을 계속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2020년 10월 5일자에 문화일보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기사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국민연금과 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그 내용은 삼성과 현대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그러한 법안 상정이 대거 이루어졌다. 이런 형태로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삼성생명 관련한 보험업법이 이게 이제 통과가 되어지면 현재 삼성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21.2%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험업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약 15% 정도로 다운이 됩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제 이만큼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삼성물산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이것을 이제 구매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또 이번에 이제 바꾸는 이러한 것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삼성물산이 지배주주가 되는데요. 지배주주 의무 보유 지분율이 기존에 20%였는데 이걸 30%로 인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물산에서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에 대한 이러한 경영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한 10% 가지고 있고요. 또 사모펀드가 이게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리고 중국 자금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금이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중국 기업으로까지 이게 이제 좀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법안이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순환출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순환출자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또 이렇게 이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15%로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러한 법안이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현대자동차도 이제 경영권에 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러한 각종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지면 이제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부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큰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요, 소액주주 보호 관련된 이런 근거 법규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와 같이 사유이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법규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은요, 국민연금 투자기업에 대한 이사회 구성 운영에 관한 안내, 여기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사회이사 파견 관련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 구성 운영의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사회이사 파견, 말하자면 기업경영 참여 명분은요, 주주의 공평한 대우와 소액주주 보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주요 상장사 172개사에 대해서 2대 주주인데요. 여기에서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2대 주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액주주 보호입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보호 행위로서 이와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회 구성 운영에 관한 이러한 지침에 상위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법이나 재정법이나 이런 어디에도 이런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요.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에만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는데요. 이 항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적정한 소득 분배가 사실은 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상하게 좀 해설을 했는데요. 그것은 장하성 씨는 현재 중국 대사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장하성 씨의 한국 자본주의의 해설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에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를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장하성 씨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개념이 우리의 개념과 다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대주주라고 말하고 있고요. 민주주의를 소액주주, 근로자, 중소기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자본가와 하나의 민중이 대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민주주의의 대표는 소액주주입니다. 그래서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대립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국가가 조정을 해서 이제 소액주주가 민주주의니까요. 소액주주 중심의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장하성 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고스란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해설은요. 헌법 119조를 이렇게 해설하지 않습니다. 이 경제민주화를 적정한 소득 분배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의 비율을 가지고 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지 지배구조 개편 혹은 경영권 교체 이 문제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영권, 소유권은 여기 이제 헌법 119조 1항을 보면은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영권, 소유권은 경제상의 자유로서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득 분배 비율을 조정해서 이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장하성 씨는 사회주의적 용어로 이것을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 용어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해석을 해서 이 조항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이제 사회주의 경제 용어로 해석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의 비율 조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소액주주 중심의 개편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것이 이제 국가 자본주의죠. 그래서 장하성 씨는 국가 자본주의를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장하성 씨의 한국 자본주의의 현 정권의 모든 정책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주제가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그리고 공정경제 실현인데 공정경제 실현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거기에 다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액주주 보호 관련된 근거 법규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경제 민주화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국민 생존권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요. 국민 생존권 내의 경제 민주화라는 그런 조항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제 민주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국민 생존권으로서의 일자리 문제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대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4대 기업입니다. 이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현대는 지금 곧바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4대 기업의 이 GDP 기여도를 한번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 강의 이후에 이제 강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한번 검증하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그때 나타난 이 결과치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GDP는요. 2019년도 기준으로 1919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것을 업종별로 해가지고요. 주요 GDP와 파생 GDP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GDP는 여기에 이제 언급된 것처럼 농림, 업, 광업, 전기, 가스, 제조, 건설, 정보통신, 문화, 컨텐츠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주요 GDP가 한 859조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주요 GDP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GDP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도소매, 서비스, 금융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연방 관련 후방 효과 GDP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GDP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낙수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이 구성원들이 이것을 소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각종 GDP가 있습니다. 이걸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 강론 강의가 또 뒤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GDP가 한 1060조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60조 되는 이 파생 GDP는 주요 GDP에 이제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금액 비율로 배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에 주요 GDP가 532조 정도 나타납니다. 여기에 배분되어진 파생 GDP가 656조, 창출 GDP가 1187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총 GDP 1919조 중에서 기여하는 비율이요 62%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제조업이 이 모든 나라의 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우리나라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600만 개입니다. 이것을 이제 비율을 곱하면은요, 제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한 1,600만 개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일자리는 단순 평균한 일자리입니다. 이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이 제조업 중에서요, 4대 기업만 이렇게 이제 또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여기에서는 첨단 선도기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4대 기업 매출입니다. 여기에서 4대 기업 매출이 한 317조 되는데요. 여기에 매출 전체를 여기에 GDP로 간주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 단서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매출하고 부가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4대 기업 매출은요, 모든 이 하청사들로부터 전부 받아서 한 매출입니다.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청사들의 모든 부가가치는 전부 이렇게 4대 기업에게로 귀속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기업 매출 317조는 전체를 부가가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4대 기업이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4대 기업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요, 한 60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하청사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파생 GDP를 가산을 합니다. 그게 한 391조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창출한 GDP가 한 708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317조는 1919조 GDP의 한 17%를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파생 효과를 감안을 하게 되면요, 한 37%를 차지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4대 기업이 우리나라 총 GDP의 37% 정도의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가정들은 충분히 이 합리적인 가정이고요, 또 학문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강론 분야에서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708조를 단순 평균 일자리로 환산을 하면은요, 약 950만 개, 960만 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4대 기업에서 미치는 영향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한 37% 정도를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조업의 위력이고요, 이게 첨단 선도 산업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회사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창출되어지는 이 부가가치 자체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4대 기업 중에 하나가 해외로 본사를 이전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하청사도 전부 현지에서 사용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만큼의 부가가치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단서 하나 더 있는데요. 원재료 수입액이 여기에서 빠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후방 효과가 있습니다. 서비스와 도소매가 있는데요. 이것과 이 둘이 상쇄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 숫자를 고스란히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기업에 대해서 혹은 첨단 선도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 것 같으면요, 방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대 기업 자체의 직원들만 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청사가 있고요.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 소비 효과가 있고요. 이 소비로 인해서 다른 모든 음식, 여행 이런 많은 것들이 교육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술이 반영된 산업자본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기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모든 부품이 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가 아주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 현대입니다. 이제 세계에 있는 모든 이런 자동차들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 중요한 기회를 지금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국가 자본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술이 탑재된 산업자본만이 여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자본은 눈먼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4대 산업 보호는요,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겁니다. 이것만 잘 해줘도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첨단 선도 산업 한두 개를 갖지 못해가지고 경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에 가까스로 이제 이러한 기업이 출연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일단에는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생존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 창출된 이 GDP가 어떻게 배분되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요, 4대 기업 매출이 여기 317조입니다. 317조 앞에서 이 본 자료입니다. 317조인데요. 이게 어떻게 배분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경제 민주화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소 소득의 배분을 가지고 우리는 경제 민주화를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17조가 있는데요. 여기에 직원들에게 이제 이 4대 기업의 자체에 귀속되어지는 이 부가가치가 한 60조 됩니다. 그리고 237.3조는 하청사에게로 다 갑니다. 이것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보면은 이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97.3조가 하청사하고 근로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본가에게는 19.7조가 옵니다. 말하자면 93.8%가 하청사와 근로자에게 가고 있고요. 자본가에게 6.2% 가고 있습니다. 이 비율 가지고 우리는 노동과 자본의 분배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가에게 6.2% 그리고 노동의 93.8% 이렇게 지금 배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 민주화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요소소득 처분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의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에서는 느닷없이 여기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기업의 이익이 이제 자본가에게 이제 할당이 되는데요. 317조 중에서 한 19.7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도 삼성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19.7조 중에서 이제 지분율에 맞추어서 이제는 배당 가능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4.55조 정도 되고요. 또 소액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15.1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에게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이 소액주주 보호 이슈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주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소액주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 이익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명분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얘기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경영진의 부정과 비리를 논하면서 경영권 교체를 자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경제 민주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그러한 논리 전기가 꼭 이와 같았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에서 하청사와 근로자의 이러한 배분 관계는 이제 국민 생존권 이슈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하청사와 근로자에게 배분되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분 비율, 이것이 이제 경제 민주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소액주주는 이 경제 민주화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국민 생존권과 경제 민주화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경제 민주화라는 논리가 소액주주 보호라는 논리로 나오고 이것이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논리로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119조를 이제 장하성 씨가 쓴 한국 자본주의의 해석에 의하면 이제 그와 같이 나오는데요. 전부 이것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기업 지배구조 개편 혹은 공정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의 모든 논리 체계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용어 해설에서 사회주의 용어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재벌과 대주주로 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근로자와 소액주주 그리고 중소기업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체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경제 체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본주의 이퀄 시장경제인 겁니다. 자본주의란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에서의 이윤 추구를 허용한다는 것이 시장경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윤이 축적된 것이 자본이고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와 이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자본은 산업자본을 말합니다. 기술이 포함된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상품 개념은요, 노동 플러스 자본 플러스 기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과 자본인데 그 자본 안에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회주의에서는 이 자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만을 그 가치로 인정합니다. 그게 노동 가치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라는 용어인 것인데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용어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재벌과 대주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란 시장경제를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재벌과 대주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근로자와 소액주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민주주의는 민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민중이고요, 자본주의는 이제 재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 대립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계급 갈등이죠. 여기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소액주주 보호 이슈입니다. 그래서 대주주를 제재해서 소액주주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에서 해석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GDP의 37%를 기여하고 있는 자본가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재벌이고 대주주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재를 받아야 되고 이 제재에 따라오지 않으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연금 834조 원이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헌 가능성이, 위헌 요소가 깊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용어와 철학 체계를 가지고 헌법 119조를 해석을 해서 이와 같은 소액주주 보호 이슈,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창안을 해서 지금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이 헌법 119조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경제 이윤 추구를 허용한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자본은요,
시장경제 이윤 축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적된 자본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은 반드시 투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가정을 아담 스미스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이 형성되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본은 기술이 반영된 자본으로서 산업자본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상품 가치는요, 자본 플러스 기술 플러스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내에는 기술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요, 국민 모두에게 주권, 즉 소유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주권은 소유권으로 보통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업가에게도 주권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에게도 이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소유권, 경영권은 인정을 하고 헌법 119조 1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과 노동의 분배 비율에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도록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비율이 증대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생존권의 극대화와 일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와 국민 생존권이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에 있는 소액주주 보호 극대화는 체제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이 사이를 모두 다 소액주주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국가 연금만 남습니다. 연금만 최대주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국가 자본주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주들을 소액주주화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주주의 영향력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기업 경영은 이제 국가 경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GDP의 37%를 차지하는 그러한 4대 기업이 이제 국가에 의해서 주도하게 되면은 이제 부가가치는 크게 상실될 것이고 이제 국민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위협이 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얘기들은요, 국가 자본주의의 우려를 우리에게 자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세기에 국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과거 소련 체제에서 고르바초프하고 옐친이 약 한 15년 정도 집권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완전히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푸틴이 집권하면서 그 1기가 끝나고 2기 들어서면서 이제 가즈프롬하고 로스네프치를 장악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삼성과 현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금을 통해서, 그리고 물론 금융자금도 동원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이제 그 하청사들, 주요 대기업들 전체를 다 M&A 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한 기업을 M&A 하면은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게 신속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전체 기업을 국유화하는데 3년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렘린과 행정부에서 7개 회사씩을 관리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기업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 있는 대기업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국영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장하성 씨가 한국 자본주의에서 3부에서 그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 없는 기업 모델을 여러 개를 제시하면서 국가가 주인 되는 그러한 회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황제 경영을 타파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가 자본주의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하성 씨가 쓴 한국 자본주의에 있는 이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또 하나는 공정경제 실현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고스란히 현재의 이러한 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정책을 이해하고 싶으면 이 책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트를 얘기한 이유는요, 한국의 삼성과 현대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세계에서 노사연이란 말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조 사모펀드 연금의 복합체입니다. 사모펀드가 뇌관입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향후 과제는요, 지금 앞으로 4차 산업이 열리고 있고요. 여기에 어떻게 진입하느냐에 의해서 그 나라의 명운이 아마 좌우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이 반도체와 배터리가 여기에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만 보호를 잘 해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정도만이라도 첨단 선도 산업을 보호를 해주면은 우리는 여기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방대한 기술과 자본이 요청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번 6월 30일자로 발효되는 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명칭을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부채 비율 관련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대 기업은요, 이 부채 기업을 준수를 해야 돼요. 이제 차입금이 늘어나고 하려면은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유상증자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요, 155조를 반도체에 투자하겠다 하고 또 뭐 40조인지 50조인지를 배터리에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유상증자를 해야 이걸 받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받지 않으면은 분명히 소액주주 보호 이슈를 내걸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명분을 삼으려고 할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가능성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 것은요, 1%가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어느 기업인이 1%가 회사 전체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첨단 선도 산업이 약진을 해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파생 효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는 요소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경영자들이 GDP의 37% 기여하고요. 이제 그들에게 귀속되는 배당 가능 이익은 0.14%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권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살린다는 그러한 생각은 2차적입니다. 앞으로 정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첨단 선도 산업의 보호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일자리와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이러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 보호해도 경제 선진국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미국을 비롯해서 19개국에서 이런 첨단 산업 보호가 너무 이제 절박하니까요, 차등 의결권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쿠팡도 미국 나스닥에 가서 상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열릴 때는 방대한 자본이 요청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증자를 했다가는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증자하라고 차등 의결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신속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기업들이 이탈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사를 해외로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상속세가 지금 55%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세에 준해서 이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은 참으로 이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